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북한의 무인기 침공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열고 군의 부실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검찰은 국회의원이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한데도 부결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시기사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내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이들이 늘면서 신규 환자 증가폭에 비해 사망자 증가폭이 6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감기약 수급 대책을 오는 금요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21대 국회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올해 효력이 끝나는 일부 일몰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국회 소식 잠시 후 정가 브리핑에서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1대 국회에서는 처음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찬성 101표, 반대 161표, 기권 9표로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거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초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 등 야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보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노 의원은 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헌법 정신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지켜준 데 감사하다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불법 피의 사실 공표에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동의안 부결은 이재명 방탄 예행 연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억울하다면 체포동의안 가결을 호소하며 구속심사에서 소명하는 게 최선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회에서는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한 군의 긴급 현안 보고도 진행됐죠. 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상황과 우리 군의 대응 조치 등이 다뤄졌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여야는 군의 미흡한 대처를 질타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전현 정부 책임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도 계속됐습니다. NSC 개최를 왜 안 하셨어요? 건의하신 바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작전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작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시 작전이 말씀드리면 끝나고도 통상 예. 국민들께 이 중요한 안보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게 NSC잖아요. 드디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 정책에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습니다. 골든타임 놓친 것뿐만 아니라 북한 무인기가 드러나올 수 있도록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해 주는 게 바로 9.19 군사합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대북규탄 결의문 채택과 현장 실사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북한 도발에 확실히 응징하는 게 억제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군 대응을 두고는 기강회의를 문제 삼아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은 예정됐던 오찬을 취소하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어떤 도발에도 확실히 응징 보복하는 게 도발 억제의 강력한 수단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특히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 보복하라. 그것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이 있다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선 안 될 것이라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당일에도 윤 대통령은 상응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처음 무인기 한 대가 내려왔을 때 윤 대통령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게 하라. 필요하면 격추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첫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시 원점 타격도 준비하며 확전 각오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상황 종료 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중간 보고를 받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우리 군을 향해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기강 회의와 훈련 부족을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무인기가 너무 작아 시스템에 잡히지 않았고 대민 피해 우려도 고려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내일 비행 물체에 대한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과 공격형 미사일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을 때 우리 군은 전투기와 공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만 대응했습니다. 지상 대공포는 일절 대응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현희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넘어온 날 포착된 항공기입니다. 무인기를 추적하는 우리 공군의 KA-1 경공격기인데 당시 우리 군은 이런 경공격기와 공격 헬기 등 공중 전력으로 대응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상 대응 전력인 벌컨포와 비호 등이 있었지만 격추 사격을 한 발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배치 대공 무기들이 사격을 하려면 자체 탑재한 탐지 장비로 목표물을 포착해야 하는데 기능이 제한되면서 국지방공 레이더나 열상 감시 장비 TOD로만 식별한 겁니다. 결국 민간 피해를 우려한 군은 강화도 해상에서 헬기로 격추 사격을 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 무인기의 속력이 시속 100km로 느린 편이었지만 고도 3km 전후에서 비행한 점도 치명적이었습니다. 맨눈으로 식별해야 하는 벌컨포의 최대 사거리는 2km로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대공 무기의 유효 사거리나 탐지 범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군의 탐지 타격 능력으로는 격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이와 관련해 군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비해 탐지 자산은 초기부터 무인기를 탐지할 수 있게 적극 운용하고 타격 자산 역시 공세적으로 투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새벽 수도권 일대에서 정체불명의 항적을 추격하기 위해 군 전투기가 출동해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와 제보가 쇄도했습니다. 미상 항적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풍선으로 추정되지만 한밤중 소음에 주민들은 불안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단지. 커다란 소음이 깊은 밤 정적을 깹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일대에서 굉음이 들린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관련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전쟁이 난 줄 알았다며 불안해하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112 신고 이후 받은 답변을 공유하며 서로를 진정시키기도 했습니다. 특히 평소 들어본 적 없는 소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알 길이 없는 게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창문을 닫혀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큰 굉음처럼 소리가 났어요. 한 2시까지는 계속 뉴스 속보를 뜯는지 이게 무슨 일인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조금 잠을 못 잃었던 것 같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또 내려온 건 아닌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뭐가 날아가는 소리가 들렸는데 좀 크게 났어요. 아무래도 뭐 요즘에 무인기도 많고 하니까. 한밤중 굉음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 흔적이 레이더에 포착되며 공군 전투기 여러 대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군은 미상의 항적을 풍선으로 추정하면서 북한과의 관련성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 이후 3대에 이어 풍선까지 반복된 소동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내려야만 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북한이 이틀째 노동당 전원회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를 위한 새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적 투쟁 방향도 언급하면서 내년에도 적대적인 대남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올해 성과를 결산하고 내년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노동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내년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다변적인 정세 파동에 대비하여 2023년도에 강력히 추진해야 할 자위적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핵심 목표들이 제시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지난해 1월 제시했던 전략무기 5대 과업과 관련한 무기체계 개발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 4월까지 1호기 준비를 끝내겠다고 공언한 군 정찰 위성 발사나 지난 26일 감행한 무인기 영공 침범처럼 우리가 대응하기 힘든 비대칭 전력 증강 계획이 담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드론 도발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비대칭 전력을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년 남북 관계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험난할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이 우리 측을 겨냥한 대적 투쟁 방향을 명시한 만큼 북한은 내년에도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북한의 어린 세대인 조선 소년 단원들에게 인민군대가 원수들과 총부리를 맞대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에 대한 적대의식을 촉구하는 등 사상 무장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오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는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가장 먼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소식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결수와 부결수 봤을 때 반대표와 찬성표를 봤을 때 결과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민주당 의원들 제가 뭐 얘기를 좀 들어봐도 그래도 이거는 좀 부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는 뭐 그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방탄용이다. 뭐 이렇게 보기에는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방탄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이 첫 번째는 이제 사선 의원이거든요. 그렇죠. 국회에서 활동을 오래 하니까 알고 지내는 의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여당의 권성동 의원까지 찾아가가지고 꼭 좀 도와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좀 노웅래 의원을 아는 분들이 조금 이제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이거를 좀 억울함을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면은 뭐 여러 명 21대 국회 들어서 이제 정정순 의원, 뭐 이상직 의원, 뭐 정창민 의원 이런 등등이 다 이제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분들은 뭐 억울하다라고는 했지만은 범죄 혐의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소명이 됐고 그리고 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사 그 이스타항공 그거 돈을 430억 원 정도 횡령 아니면은 이제 좀 손해를 끼친 뭐 이런 혐의도 있었고 정창민 의원은 용인시장 때 돈을 수억 원을 받은 혐의 뭐 정정순 의원 같은 경우에는 회계 부정 이런 게 좀 명백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당시에. 근데 노웅래 의원은 약간의 이제 논쟁 지점이 좀 있는 것으로 이제 의원들이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 탄압 프레임이 어느 정도 먹힌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한테는 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다 구속될 수 있다 이런 약간 두려움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조금 작용한 것 같습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에 한동훈 장관이 직접 나와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는데 녹음 파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돈 봉투가 오고는 소리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뭐 이제 한동훈 장관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녹음 파일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했어요. 이를테면은 귀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노웅래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번에 도와주셨는데 뭐 또 도와주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돈 봉투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뭐 이런 것도 있었다 뭐 얘기를 했고 나중에 청탁 관련해서 다시 청탁이 뭐였는지 확인하는 문자도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노웅래 의원은 좀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검찰 조사 받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다가 이런 식으로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구체적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 안 받는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발을 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검찰에서나 이제 법무부에서는 한동훈 장관은 정황이 있다라고 뭐 얘기를 한 것 같고 요 내용만 보면 상당히 좀 구체적이긴 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런 정황들 이런 것들 때문에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되면서 뭐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은 이번에도 또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뭐 여당에서는 뭐 방탄 예행 연습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방탄 국회라는 모양새가 돼버렸죠. 뭐 이거를 그리고 그거의 주 책임은 이제 민주당 야당이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뭐 정의당은 다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진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새롭게 뭐 새로운 파장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항상 이재명 방탄이다, 뭐 국회 뭐 법안을 올려도 이재명 방탄용이다, 뭐 방탄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근데 그 프레임이 좀 더 강화되는 그래서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똘똘 뭉쳤다 이렇게 좀 정치적 공세가 좀 강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노웅래 의원 이거 표결도 표결이지만 그 일몰 법안들 원래 오늘 본회의 처리하기로 했었는데 상정조차 안 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마지막까지 합의점 찾지 못한 이유 뭡니까? 일단은 이견이 굉장히 너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이제 이견이 큰 거는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올해 일몰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거는 그 화물연대가 파업으로 인해서 이거를 다시 원점에서 처음에는 3년 연장을 제시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이게 단순히 3년 연장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손볼 내용들이 많다. 그래서 내년 빠르면 1월에 다시 입법을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약속을 안 지킨 거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시각이거든요. 이거가 하나 붙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 근로제 이거는 지금 원래 주 52시간제잖아요, 현재. 그 이상을 일하면은 처벌하게 돼 있는데 30인 미만 사업장은 주 60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이제 2018년 이후로 이게 4년 동안 지속돼 왔는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노동시간 이제 줄여야지 무슨 소리냐. 4년이나 유예를 해줬는데 그리고 뭐 여당에서는 이거 이제 안 해주면은 중소기업들이 많은 타격을 받는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 주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 미래 노동시장 연구의 권고안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당은 노동시간에 대해서 유연하게 좀 더 늘리는 방향을 좀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강하게 맞붙고 있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는 아예 이거를 일몰제를 폐지해버리자. 아예 그냥 계속 지원을 하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를 뭐 여당에서는 일단은 일몰제로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일몰제를 그러니까 만약에 일몰제가 폐지되고 이제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에 17% 정도 건강보험료가 지금 오를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게 올려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국민 어떤 뭐 주머니 돈 좀 호주머니가 지금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 올라가면 그럼 올해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추가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다시 열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뭐 이거는 좀 예상됐어요. 사실은 오늘 통과가 어렵다라는 거는 이미 예상이 됐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금 할 것 같은데 정 안 되면은 연초에 다시 지금 뭐 열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1월 초까지 1월 첫째 주까지는 좀 국회가 열릴 계획이니까 그때도 아마 다시 합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양곡관리법 개정안 그 이재명 대표가 주도한 법안인데 이거는 법사위 의결 거치지 않고 그냥 본회의로 직부이 됐습니다. 이거 내용은 어떤 건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도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양곡관리법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지금 쌀 과잉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그 쌀 과잉 생산되는 거를 정부가 과잉 생산될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수매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여당의 입장은 이렇게 되면은 너도 나도 다 쌀 생산해가지고 과잉 생산 그리고 농업 구조 조정 이게 쌀 생산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쌀을 더 많이 생산하게 조금 이렇게 나라에서 사주게 되면 이런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은 이게 법사위에 올라갔었거든요. 농해수위를 통과해서 법사위로 올라갔는데 60일 안에 자구 이제 심사를 뭐 이유 없이 통과를 안 시키면은 이게 다시 상임위로 오고 그러면은 5분의 3이 찬성을 하면은 이게 바로 본회의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범야권
이제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범야권이 5분의 3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농해수위에서 그냥 바로 본회의로 상정을 한 거고, 이게 한 달의 숙려 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빠르면은 1월 말에 이게 본회의에서 투표가 진행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재명표 민생 법안, 뭐 1호 예. 법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이 강하게 이제 좀 추진을 하고 있는 거라서, 예. 그리고 대통령은 거부권까지 지금 행사하겠다 이런 거를 시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말 아니면 2월 초에 이거를 가지고 아마 다시 한번 국회가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양국관리법 개정안 이 부분도 또 어떻게 또 논란이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그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긴급 현안 보고 받았었는데, 우리 군의 그 대응 조치를 두고 여당은 전 정부 탓, 야당은 현 정부 탓 이렇게 하면서 공방이 오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참 맨날 이게 공박을 네. 하거든요. 근데 이 뭐 진실이라는 게 항상 한쪽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예. 전체적으로 다 뭐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정부나 여당에서 전 정부 탓하는 거는 조금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이 예. 뭐 지금 뭐 한 달 뭐 무슨 일주일 된 것도 예. 아니고 지금 9개월이나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안 지겠다라는 거. 다만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다만 처음에 이게 그 무인기가 발견된 게 2014년이거든요. 2014년 그리고 2015년, 2017년이면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의 군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군이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예.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조금 다 정치권이 조금 자숙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싸울 문제는 아니고 좀 실효적으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인가 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 군의 부실 대응이 뭐 여당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혹은 반대로 보수층을 결집시키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이 무인기 논란은 정치권에서 어떤 영향을 또 추가로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다 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층에 대한 보수층 결집이 분명히 일어나고,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하면은 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목소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도 오늘 두세 배로 무인기 보내라 북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확실하게 이제, 응징 보복하라. 예, 그게 이제 어떤 그 보수층 전체 강경 어떤 목소리에 호응하는 목소리인데, 이게 뭐 전 정부 탓을 아무리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문제 해결자가 정부인데 그거를 이제 외면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의 NSC 소집 안 한 거, 그리고 또 그때 뭐 이제 유기견, 입양견 그거를 뭐 기자회견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뭐 대통령실에서 비행기 지금 무인기 날아다니는데 한가하게 지금 브리핑하고 있냐 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거든요. 만약에 무인기 넘어왔는데 한국이 좀 격추한다 이럴 경우에는 이 리스크는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연말 본회의도 그렇고 이렇게 무인기 침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가브리핑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매년 4천억 원씩 증가해 올해는 5조 4천억 원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대통령실이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점을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각 부처를 통해 전면적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날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에서 공동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계기로 민간단체들이 어떻게 정부 지원금을 받고 어디에 사용하는 건지 집행 실태와 규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3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선 연평균 4천억 원씩 올라 올해 지원금만 5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지원 단체 수도 같은 기간 4,300여 개가 늘어 2만 7천 개를 웃돌았습니다. 하지만 부정수급 등 문제가 적발된 건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 정도. 그마저도 국회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만 알려졌을 거라는 게 정부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남북 교류 사업의 회계 부정, 맞춤형 일자리 사업의 허위 문서 작성, 세월호 피해자 지원재단의 부적절 예산 사용 등 30개 넘는 부정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비영리 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할 수 있고 국민들의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방기와 지자체의 무책임, 포퓰리즘 등이 결합돼 국민 세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다면서 관련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 있게 쓰여져야 됩니다.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 아래 각 부처는 내년 3월까지 지원단체 선정과 회계 처리 등을 점검합니다.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수사 의뢰할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대통령실은 좌냐 우냐 단체 성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부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 처리됐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논란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를 압박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인데 진행 중인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조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정부는 총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조에도 연일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 뜯어가는 그런 무슨 완장부대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노조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2020년 5월과 6월 건설사의 한국노총 사업자를 배제하라며 레미콘 등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한 행위가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겁니다. 구성원이 건설기계 대여 사업자이고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고로 조직된 사업자 단체에 제재한 것은 처음입니다. 건설노조 측은 사업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으로 애초에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과징금까지 부과한 건 처음이라며 경제제재로 노동자 활동을 제약하는 행위에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ILO 핵심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고 올해 발효가 되고 특수고용 노동자라든지 단결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분위기인데 그것에 좀 역행하는 이번 공정위 판단으로 화물연대 파업 관련 제재도 잇따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화물연대 조합원 상당수는 건설노조처럼 특수고용 노동자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영업 금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유통업계가 상생 협약을 맺고 이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지난 7월 국민 제안 온라인 찬반 투표에서 57만 표를 받으며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논란만 남기고 흐지부지되자 매달 2차례 일요일 의무 휴업일과 자정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대형마트를 이용하고 싶었던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안을 하신 거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물어봤으면 거기에 대한 거는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유통 환경이 온라인 중심으로 급변하면서 온라인 배송이라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개선 요구가 빗발치며 논란은 되살아났습니다. 누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공휴일, 토요일날, 일요일날 휴무가 유통 노동자들에게는 꿈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진통 끝에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가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형마트는 대신 중소유통업계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과 교육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0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배송이 이루어지려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는 검사 회피 때문에 신규 환자 증가폭에 비해 사망자 증가폭이 6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겨울철 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와 감기약 수급 대책을 오는 금요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기정원 기자입니다. 수요일 기준 3주 연속 8만 명대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피해는 급증했습니다. 확산세 가늠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 연속 1을 넘는 등 증가세를 이어왔지만 신규 환자는 1주 전보다 3.5% 늘며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전주보다 13.8%, 사망자는 20.7%나 늘며 확진자 증가세의 6배나 컸습니다. 당국은 젊은 층에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 않아 통계에 빠지는 숨은 감염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그 고령층이 전체 확진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 이전보다 높아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검사 기피 현상이라는 것이 일부 좀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환자 규모는 발표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상황도 변수입니다. 중국의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유입 확진자 가운데 중국 입국자 비율은 지난달 1.1%에서 이달 14.2%로 1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중국에서 유행하는 BF7 변이 등의 특성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변이 유입 감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는 중국발 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는 전수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이후 국내 우세종이던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5는 지난주 검출률 50% 아래로 떨어지며 우세종에서 내려온 상황. 켄타우로스 변이로 불리던 BA2.75의 세부 계통 BN1이 24.4%까지 오르며 새 우세종을 넘보고 있고 중국에 많은 BF7도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 5.4%를 차지하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기약 수급이나 방역 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30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를 더는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서 관리하기로 했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한간에는 폐가 하얗게 보이는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감염 확산 속도만큼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气管插管重症肺炎全是重症肺炎 간이 침대까지 총동원한 중증 병실, 산소호흡기에 생명을 의지한 노인들로 가득합니다. 넘쳐나는 시신에 과거 격리시설로 쓰이던 컨테이너 박스까지 안치실로 써야 할 형편입니다. 감염 전파 속도만큼 빠르게 백색 폐증에 대한 공포가 퍼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돌아왔다는 소문부터 백신 부작용 또는 신종 변이설까지 난무합니다. 방역 브리핑에서 공개 질문이 나올 정도입니다. 这个白色区域反映出来的呢是渗出物的这个影像学的表现，并不是说肺脏的这个组织和实体变成了白色。 방역 당국은 중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외에 다른 변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새해부턴 코로나19를 폐렴이 아닌 단순 감염병 등급으로 낮춰 관리하고 국경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발표에 오히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然后一下子就放开了，但是一点准备都没有。但是我们家里那边陆陆续续感染老人那块，其实蛮担心的，尤其是小孩这块，是吧？ 일본과 인도, 이탈리아 등에선
중국발 입국자들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入国時検査での陽性者については、すべてゲノム解析の対象とし、待機施設で原則7日間隔離。 우리나라와 미국 등은 새로운 변이 출현 같은 바이러스의 특성 변화 가능성을 지켜보며 추가 조치 필요성을 검토 중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쇼미더 경제 시간입니다. 2022년 우리 경제는 고물가 충격과 잦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유난히 힘든 상황에 직면했는데요. 올 한 해 경제 이슈 되짚어보고 새 경제 상황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경제 관련 뉴스 전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게 기준금리 인상, 네. 빅스텝이다, 자이언트 스텝이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네. 글로벌 긴축 기조 1년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금리 인상의 한 해 이렇게 예.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1월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갔을 때 당시의 기준금리를 보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면모입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월만 해도 제로금리 0에서 0.25대였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대였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한 가속도가 붙은 금리 인상이 나왔던 건데요. 예. 미국은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르죠. 이걸 4번 연속 단행하는.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 스텝 0.5%포인트를 인상한다는 건데요. 한국은행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빅컷 그렇게 인하는 있었지만 인상은 없었는데 무려 이 빅 스텝을 2번이나 밟는 이런 뭐 한 해 기준금리의 인상의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여름을 돌아가면 미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대, 우리나라는 6%대. 뭐 그야말로 20년 만에 미국은 이제 1980년대 이후 찾아오는 그런 인플레이션 이것을 보고 중앙은행은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으로 맞섰던 그런 한 해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준금리 인상 왜 그랬을까? 원인은 물가인데 물가는 왜 오른 겁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요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돈이 많이 풀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계속 돈을 공급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2020년 터진 코로나19에 이제 재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어마어마한 일단 돈이 풀려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두 번째 요인은 글로벌 공급망 파괴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코로나19 때 다 완전히 셧다운이 돼버렸잖아요. 이게 풀리는 와중에서 공장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인력도 제때 투입 못하면서 계속해서 공급망이 안 돌아왔던 요인들. 여기에 세 번째, 코로나19가 또 풀리면서 이제 리오프닝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혀 있다가 갑자기 나오면서 여기에 또 보복 소비가 나오면서 물가를 또 올리게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실은 올 한 해 물가 상승의 쐐기를 박았는데 바로 연초 1월에 터졌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터지면서 국제 유가 상승, 뭐 배럴당 120달러까지 여름엔 튀어올랐었죠. 그리고 국제 곡물가 상승, 이 4가지가 다 합친 뭐 이걸 요즘에 복합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우는데 이 정도의 강력한 인플레가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강력한 금리 인상이 뒤따랐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내년 상황이 궁금한데요. 뭐 물가 이제 정점을 찍었다,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긴 하는데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년도 아직 긴장의 끈을 풀면 안 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이터, 통계를 좀 본다면 올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일단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유럽도 좀 늦기는 하지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저 표는 뭐냐면 중앙은행에서는 현재 나오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지만 저 기대 인플레이션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요. 기대 인플레이션은 경제 참여자들이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이제 응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중요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인데 잘 보시면은 가장 최근에 우리 한국은행이 나온 게 3.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가 3자를 보였다는 것은 한국은행 입장에서 좀 부담을 덜고요. 미국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런 모습을 좀 본다면 올 여름이 정점이 아니었을까. 게다가 국제 유가도
120달러 가던 게 지금 80달러도 깨지는 이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한숨은 돌렸으나 그래도 내년 한 해 인플레이션의 긴장을 확 풀기에는 아직은 좀 섣부른 측면도 있습니다. 한숨은 돌렸지만 그 힘든 과정을 버티고 버텼던 가계 부담은 어떨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갚는데 월소득 60% 절반 이상 쓴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가계 부실 내년에 버틸 수 있을까요? 이건 결국 물가 그리고 물가에 이어지는 한국은행의 대처 이것이 또 하나의 숙제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봐도 거의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앵커도 방금 전했지만 지금 우리나라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의 평균 지금 DSR이 60%가 넘었습니다. 100만 원을 벌면 60만 원은 원리금 갚는데 쓴다라는 이 정도. 이게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실은 2년 전, 3년 전에는 안 그렇겠죠. 그러나 변동금리 차주가 많았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면서 이런 상황이 나왔는데요.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꺾였다라고 말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우리는 관리 물가가 많이 요소가 커요. 이게 뭐냐? 올 한 해를 놓고 보면 올려야 될 전기료와 가스요금 물론 올렸습니다만 올릴 만큼 못 올렸거든요. 근데 당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어제 상당폭 인상하겠다, 현실화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공공요금 물가 인상이 아직 남아 있어요. 아마 이것 때문에 이창용 총재도 아직 금리 인상의 끝은 아니다. 이제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오르면 당연히 소비자 물가도 오를 테니까. 그래서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물가 그리고 뒤따르는 금리 인상 여기에 가계부채 또 자영업자분들이 쥐고 있는 이 빚부담 이런 것에 대한 위기, 위험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내년 1, 2분기까지는 조금 더 버텨야 되는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부동산 시장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경착륙 막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는 있는데 과연 내년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시죠? 부동산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팩터, 요인들이 항상 작용합니다. 첫 번째가 규제, 두 번째가 금리, 세 번째가 경기인데요. 이제 규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시는 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히고 규제를 푼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고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대입니다.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거고요. 떨어지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고 이제 규제 지역도 푼다고 하고 하지만 과거 사례에 보면 마지막 남은 규제를 다 풀 때까지 집값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집값 바닥을 우리가 섣부르게 논하기는 좀 힘들 거고요. 금리는 언제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은행이 금리 안 올려. 이런 어떤 함의가 잡힐 때인데 아직 우리가 금리 인상의 끝을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집값에는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요인이고요. 세 번째가 경기입니다. 주식은 경기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앞서서 돕니다. 그러니까 내년 9월이 가장 힘들다고 하면 주식시장은 아마 3월에는 이미 바닥을 찍고 올라와 있을 텐데 실은 부동산은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때 집값이 계속 떨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내년 3분기가 가장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집값 역시도 내년 3분기까지는 좀 안타깝지만 약세의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 약세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빌라왕, 이 전세 사기 피해 속속 드러나면서 충격 주고 있는데 정부와 정치권 모두 대책을 내놓겠다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역전세난이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전세 사기라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쨌든 전세 가격이 급락한 왜 급락했느냐? 매매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세도 이제 같이 떨어졌는데 역전세난이라는 것은 어떤 사기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제 집주인이 과거에 전세 가격을 10억, 9억씩 받았다가 이게 순간적으로 5억씩 떨어지니까 내주지를 못해서 나오는 이제 문제. 그러면 세입자가 임의 경매라든가 이렇게 하는 이제 이런 판이 있고요. 지금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부러 고의적으로 전세 사기를 하는 이제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한 명이 400채, 500채, 1000채 이것은 그런 다음에 페이퍼 컴퍼니라든가 바지 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당국이 상당히 많이 개입을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나왔던 부분들 이제 소위 말하는 집주인이라든가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국세 체납액을 이제 임대 계약서를 맺었다면 이제 연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정도는 상당히 뭐 소극적인 해야 될 거를 했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뭐 부동산 카페라든가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는 하지만은 50채 이상, 뭐 100채, 200채 이상의 임대 사업자라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거 좀 힘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실은 당국에서 일종의 좀 전수조사, 물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 여부도 있지만 과연 그 임대사업자, 집주인의 자산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당국이 나서서 워낙 지금 전세값 급락이 심하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언하고 싶습니다. 예. 올해는 또 주식 투자자들의 한숨도 깊었습니다. 뭐 6층에 갇혔다, 뭐 7층에 갇혔다, 이거 뭐 손절해야 되느냐, 팔아야 되느냐, 버텨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많은데 내년은 어떻습니까? 이제 원론적으로는 힘든 한 해가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내년을 지배하는 키워드가 경기 침체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계속 나빠지면 뭐 주식의 늘 함수 관계가 가장 높다고 하는 기업 실적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고요. 예. 주식도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우리가 뭔가 이걸 상황을 좀 반전시킬 아니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그 강도를 좀 낮게 예. 좀 덜 아프게 끝낼 수 있는 요인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예. 중국의 경기 부양. 지금 코로나 풀고 막 힘들다 하지만 어쨌거나 중국이라는 경제 엔진이 코로나를 좀 슬기롭게 극복해서 돌아간다면 내년에 비빌 언덕은 거의 중국의 경기 부양. 그러니까 지금의 이 중국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가 예. 좀 돌아간다면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봉쇄로 이제 엔진이 돌지 않고 있었는데 그렇죠. 봉쇄를 풀면서 엔진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잘 돌아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은 뉴스들이 조금 부작용이 삐걱대고는 있죠. 있지만 예. 이제 거기에 좀 한 줄기에 우리가 가능성을 보고 예. 수급 측면에서는 달러 약세입니다. 예. 올 한 해를 보면 달러 강세, 뭐 초강세, 킹달러, 갓달러.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달러만 찾지 뭘 투자를 한다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이 달러 강세가 달러 약세로 돌기 시작할 경우에는 달러 유동성 공급이라는 또 하나의 수급적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경기 부양, 달러 약세 여기에 한번 좀 작은아마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그나마 조금 기대를 걸 만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또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1.6%로 제시했습니다. 네. 수치도 말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지금 1% 전망은 처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꽤 이례적인 게 예. 그 정부, 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건데 항상 보면 나라,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좀 희망을 최대치로 넣고 발표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발표 때 보면 민간 연구기관이라든가 심지어 한국은행보다도 잘 나오는 게 뭐 기본적인 방침인데요. 한국은행이 1.7%였었고요. KDI가 1.8%, 민간 연구기관 뭐 1.9, 2%인데 기획재정부가 저기 경제성장률 보이시죠? 1.6%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년 경기를 가장 나쁘다고 보는 이런 좀 특이한 점을 발견했고 말씀하신 대로 1%대 전망이 IMF 외환 위기 이후에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수정치가 있겠죠. 예. 저게 이제 올해도 하지만 내년 3월에도 하고 내년 여름에도 저 2023년 경제 전망치를 바꾸지만 그 전년도에 다음 해가 1%밖에 성장 못할 거야라는 게 IMF 터졌을 때 97, 98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만큼 힘든 한 해를 정부도 예상하고 있고 왜 저러냐? 뭐 아마 다 알 겁니다. 이 물가 높은 고물가에 소비가 줄어들고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기업들의 생산도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드니까 투자도 줄어들고 생산, 소비, 투자 어느 것 하나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그런 한 해를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정부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이후에 정부에서도 많이 인용했는데 중꺾마라고 하죠.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마음. 그거밖에 없네요. 네, 대책을 그거밖에 추경호 없습니다. 부총리 그 뭐 수출과 투자에 집중하겠다. 네. 뭐 추경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경제부총리도 수출과 투자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그 집중한다고 해서 이게 상대국, 예. 우리의 수입국들의 어느 정도 상황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뭐 예. 크게 중국과 미국일 텐데 그렇죠. 미국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올해 코로나19를 완전히 열은 그러니까 풀 가동했는데도 힘들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제가 두 가지 변수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 쪽 상황이 어떻게 엔진이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8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해결하는 뭐 여기에서 어쨌든 수출의 활로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투자 부분은 달러 약세입니다. 이제 달러들이 좀 더 많이 풀리면서 이것들을 가지고 한번 경기를 좀 끌어올리려는 이제 그런 게 관건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전 여자친구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이 남성은 생활비 문제로 싸우다 전 연인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는데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이들의 신용카드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취재진 앞에 선 32살 이모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건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택시기사 살해는 계획하신 건가요? 추가 범행은 없나요? 10분 만에 신문을 마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일 밤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냈고 이후 합의금을 준다며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한 뒤 살해해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이 일어난 집의 주인인 50대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데다 이 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자 이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연인 관계였던 이 여성을 지난 8월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살다 생활비 문제로 다툰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을 유기했다고 밝힌 공릉천 일대를 샅샅이 뒤지며 시신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범행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인근에 유실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며 수색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씨가 살던 집안 곳곳에서 혈흔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들의 카드로 모두 7천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대출이 이뤄진 시기와 대출의 규모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 씨의 신원과 얼굴을 공개할지 결정하고 짧은 기간 연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거로 보이는 만큼 사이코패스 검사 역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인명구조의 골든타임에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이 4시간 가까이 먹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도 연결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사고 직후 주재한 회의에서 소방의 실시간 송출 영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보고받고 제일 먼저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를 찾았습니다. 첫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의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사 2시간 반 만에 이뤄진 이 회의에서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소방은 재난이 터졌을 때 소방차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현장 영상을 위기관리센터에 실시간 송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현장 도착 직후 먹통이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0월 29일 밤 10시 30분쯤부터 30일 새벽 2시 13분쯤까지 3시간 40여 분 동안 실시간 영상 송출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장 상황을 초기에 판단할 수 있던 밤 10시 30분쯤부터 이튿날 0시 52분까지 이른바 골든타임 영상은 다 깨져 있었습니다. 당시 소방무전 녹취록을 보면 119 센터 상황실은 29일 밤 10시 31분부터 11시 31분까지 3차례나 현장 영상을 빨리 송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인파가 많았고 다수가 휴대전화를 써서 전파 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고 소방 측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첫 긴급 상황 점검회의가 시작된 시각이 10월 30일 0시 42분이니까 이대로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은 작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대통령실도 위기관리센터에서 소방 영상은 볼 수 없었고 CCTV 영상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의 실시간 영상 송출 시스템은 이태원 참사 한 달여 전인 9월 20일 권영우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이 용산소방서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내부 문서에 적힌 방문 목적엔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재난상황, 영상 송출 등 영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견학이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국가 재난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의 심각성을 가장 가까이서 담은 실시간 소방 영상이 정작 필요했던 때는 재난 컨트롤 타워의 판단 자료로 활용되지 못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가수 겸 배우 수지 씨와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대법원이 뒤집은 건데요. 공인을 상대로 한 표현이더라도 사생활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누리꾼 A씨는 지난 2015년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출연한 영화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습니다. 수지를 가리켜 언론 플레이로 만든 거품이라며 국민 호텔녀라고 적었고 2달 뒤에도 흥행 성적이 좋지 않다며 폭망, 퇴물이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수지가 남자 연예인과 연애설이 난 것을 보고 국민 여동생이란 별칭에 호텔을 붙여 부른 것뿐이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모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은 거품이나 국민 호텔녀 등 표현이 수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적 언사라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연예인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비연예인과 항상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사람인 만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거품, 폭망같이 수지의 홍보나 영화 실적 등을 비판한 표현들은 공적 영역에 대한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민 호텔녀란 표현은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수지의 사생활을 들춰 성적 대성화하는 방법으로 비난한 거라며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은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생활과 관련된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새롭게 내놓은 겁니다. 지극히 사생활에 속하는 사적 영역에 관한 표현인지에 따라서 표현의 자유의 인정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인종과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은 물론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비난이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만큼 이번 판결이 관련 하급심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합성이냐 아니냐 화제가 됐던 사진입니다. 4층의 가구 명품관, 5층의 구로경찰서. 그러니까 대형 쇼핑몰의 한 층에 경찰서가 있다는 사진인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오늘 현장의 모습인데요. 구로경찰서가 지은 지 40년이 되면서 노후로 불편을 겪다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임시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다름 아닌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들어섰는데요. 재건축 기간에 경찰서 직원 800여 명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관할 바뀐 금천구 건물까지 고려하다 2달 전에야 이곳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 최초 쇼핑몰 안의 경찰서에 온라인에선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쇼핑몰이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경찰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불편할 거 아니에요. 되게 경찰서 하면 뭐 주인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같은 그런 기분이 들고. 여기에 더해 쇼핑몰 고객과 경찰서를 찾아온 사람들이 섞여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우려하는 분 계시죠. 이 때문에 경찰서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등 쇼핑몰 고객과 피의자들이 마주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치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유치장에 있는 쇼핑몰에 가긴 좀 꺼려질 텐데요. 유치장은 금천경찰서 유치장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사실 경찰서 임시청사가 일반 건물에 들어서는 게 구로경찰서가 처음은 아닙니다. 종로경찰서도 재건축에 들어가면서 옛 면세점 빌딩으로 거처를 옮겼고 종암경찰서도 폐업한 찜질방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이곳을 찾기 전까진 한 나이트클럽 건물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들 경찰서 외에도 서울에서만 1970에서 80년대 지어진 노후 경찰서들이 더 있어서 앞으로 기상천외한 곳의 경찰서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장소 이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치안과 시민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어야겠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항전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쟁 10개월째. 우크라이나에서의 굴욕적인 잇따른 패배에 대해 푸틴 대통령의 권좌 22년간 최악의 위기 상황이라면서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세계 경제를 강타한 고물가와 전례 없는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 빅스텝으로 뉴욕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친 지갑은 거침없는 달러와 초강세 영향 등으로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넘어서 1인 집권체제 막을 여는 저항의 상징으로 하얀 종이를 들고 정권 퇴진 구호까지 터져나온 오랜 봉쇄가 풀렸습니다. 충격범 야마가미 데스야는 원한이 있었고 옛 통일교와 관계를 끊도록 하겠다며 악화하는 여론 속에 이번 최장수 총리의 마지막 길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며 애도했습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세계인의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는데 소탈하게 소통하고 품위를 지키며 70년 권좌에서 내려와 역사 속 인물로 자리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빙하가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최악의 가뭄에 최악의 홍수를 겪고 1,100명이 넘는 사람이 숨지고 하루 앞도 장담할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이 기후위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집단 자살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 왔다. 미국의 타이완 지원에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미중 간 대립은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좌파의 대부인 룰라의 화려한 부활로 남미의 좌파 물결은 하나의 현상이 됐습니다. 조르자 멜로니는 무솔리니 이후 집권한 첫 극우 성향 지도자가 됩니다. 좌우 대결 속에서 민주주의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진압하라고 최소 480여 명이 숨지고 20대 여성의 의문사로 촉발된 이란의 시위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변모해 제2의 이슬람 혁명을 불러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폴로 17호 이후 한 세기 만에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아르테미스 1호가 거대한 화염을 뿜어내며 우주 날아올랐습니다.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마네킹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성공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우주망원경인 제임스 웹이 우주 탄생의 비밀을 풀어줄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월간 뉴이저. 오늘은 올해 방송한 월간 뉴이저의 보도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실제 개선된 사례, 의미 있는 변화들도 있었는데요. 권희범 PD와 종합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월간 뉴이저 올해 새롭게 만든 코너인데 지금까지 매달 한 가지씩 주제 정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네, 월간 뉴이저는 지난 5월 가정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총 8개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후 환경과 청년, 장애 문제, 그리고 동물권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색다른 형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청년 정치인들을 한 곳에 모아 청년 정치에 대한 한계와 희망을 직접 들어보기도 했고, 결혼이나 연애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도 만나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도 짚어봤습니다. 또 제작진이 직접 채식이나 결혼정보 회사를 체험해보기도 하면서 보다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간 뒤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들도 있었다고요? 네, 환경이 주제였던 지난 6월 뉴스가 있는 저녁은 거문도 앞바다의 해양 환경 오염 실태를 연속 보도했는데요. 보도 당시 거문도와 인근 해역은 낚시 인파로 인한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갯바위에는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납덩이들이 셀 수 없이 많았고요. 이들이 버리고 간 낚싯줄이나 음식물 포장지 등 쓰레기가 바닷속에도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환경단체는 특히 거문도 앞바다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이 많은데 해양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상황이 심각해지다 보니 낚시꾼들의 출입을 통제해달라는 지역 주민과 낚시 인파의 마찰도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보도 6개월이 지난 지금 거문도는 가시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거문도 해역의 관리 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섬 전체에 낚시 인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당분간 해양 생태계가 스스로 복원할 수 있게 휴식을 부여한 것인데요. 일부 지역만 출입을 금지하던 기존 조치에서 벗어나 국립공원 측이 적극적으로 나선 겁니다. 특히 갈등을 빚었던 거문도 주민과 지역 낚시협회가 소통하고 협의해 함께 거문도 살리기에 나섰다는 점도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1월부터 1월까지 한시적 전체 출입 통제를 시행 중이며 내년 2월부터는 거문도 전역으로 생태 휴식지를 확대하여 휴식 구간은 출입 통제를 통해 자연 회복을 유도하고 체험 구간은 유효장 등을 통해 건전한 레저 활동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당시 보도 보면은 멸종위기 보호종으로 지정됐던 나팔고둥, 이거 횟집에서 팔리고 있다는 보도도 나와서 지금 시청자들 관심 컸었는데 지금은 좀 개선이 됐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조회수 600만 회가 넘을 정도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보도였는데요. 이 부분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나팔고둥이 거문도 횟집에서 버젓이 음식으로 팔린다는 보도 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섰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거문도 식당가 곳곳에 나팔고둥 판매 금지 안내가 붙어 있고요. 나팔고둥의 생김새를 그림으로 그려 소라 등 다른 생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홍보 포스터도 붙어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거문도라는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해안 환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불어일으킨 게 가장 큰 수확이라고 평가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죠. 거문도라는 섬은 사실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국립공원에서도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그렇게 미치지 않았던 섬이었어요. 이 낚시 문제가 단순하게 그 특정 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문제라고 하는 이런 대중인식을 좀 바꿔놨던 그 보도였던 것 같아요. 네, 이번 사례처럼 환경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내용이죠. 우리 사회의 장애 문제를 다뤘던 8월이었는데요. 이때 인기 드라마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실제 사례로 알려진 미국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와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때 우리 방송을 봤는지 좀 궁금해요.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미국 변호사 헤일리 모스와 화상 인터뷰했는데요. 당시 인기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와 똑같은 사례의 실존 인물 모습에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온라인 댓글 반응을 보면은 현실에도 우영우처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가 있을 줄 몰랐다거나 드라마의 화제성에서 끝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데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는 등 인터뷰로 드러난 헤일리 모스 변호사의 삶에 감동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넉 달이 지난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방송을 봤는지 헤일리 모스를 다시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Hi, Hailey. Hi, How are you today? I'm doing great. It's so wonderful to be back. 있습니다. It's been about half a year after we had an interview. How have you been? I can't believe it's already been that long. Everything here has been really interesting and great, and getting to continue following along with the show and getting to the end of the season. It's just been a huge journey. After our interview, many Koreans were moved with your story. I think that's great because so often we think of disability as something that happens to other people or something that we don't have in our lives, but we absolutely do. So getting to help bring that to people is really powerful and really important to me. And also just that we hopefully make the world a bit more inclusive and that we're better at understanding each other.
First off, thank you for spending this past year getting to learn with me and also through extraordinary attorney Wu about people on the autism spectrum and with disabilities. That's something I was extremely grateful for in 2022. As we head into this new year of 2023, I hope that this year is happy, healthy, fun, and that you are able to get whatever you want to out of it. Yeah, thank you so much. Bye. Thank you. Yeah. Bye. 네, 모두가 장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한 해여서 감사하다 이런 말도 인상적이었는데 또 시각장애인이 뉴스가 있는 저녁 마이크를 잡고 또 보도한 내용, 이 뉴스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시각장애인 대학생 정승원 씨가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시각장애인이 겪는 학습의 어려움을 전한 보도였습니다. 스스로 시각장애인 대학생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적고 이용이 어렵다는 점을 짚었는데요. 자신이 직접 취재하고 기사 작성과 제작까지 전 과정을 저희 제작진과 함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형식뿐만 아니라 보도 내용의 파장도 적지 않았는데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보도 뒤 출판사의 협조가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출판사한테 파일을 제공받아서 제작을 하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제작이 이루어지는데 출판사의 이제 파일 제공률이 70%대였다가 저희가 방송 이후 80%대로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좀 더 빨리 자료를 이용받고자 하는 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국립장애인도서관도 미리 보기, 부분 제작, 그리고 완료 제작까지 서비스 단계를 좀 구분하는 걸 확대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승원 씨는 자신과 같은 장애인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회복지대학원 진학을 결심했는데요. YTN은 보도에 참여해 장애인 학습권 확보에 기여한 승원 씨에게 시청자 대상 우수상을 수여했습니다. 승원 씨의 수상 소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기획보다도 YTN에서 장애인 중심의 그리고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직접 주체적으로 문제 의식을 느끼고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는 지점에서 너무나도 기획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잊지 못할 경험을 대학생활에서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월간 뉴이죠. 이렇게 모아보니까 정말 올 한 해 많은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